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도 이 채널의 사연을 재밌게 듣고 있는 열혈 구독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사연을 듣다 보면 참 기막힌 일들도 많고 사람들 인생사가 각양각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 싶었는데 이곳의 주인공들의 삶을 들여보다 보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훨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견뎌내시고 새 삶을 찾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아직 멀었구나 싶은 반성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이 들기도 했었죠. 고민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해서 말이에요. 듣다 보면 남의 얘기에도 제가 괜히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매번 사연들을 흥미있게 듣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용기 내어 글을 써보기는 했지만 막상 보내려니 많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사연을 함부로 보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남들에게 좋지 못한 얘기만 들을까 싶어 두렵기도 하군요. 그래도 이제는 저도 괴념치 않게 말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억이 있던 시절부터 저는 늘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요? 부모님 손길이 한창 필요한 그 시절에도 저는 늘 어두컴컴한 집안에 갇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도 못했고 어린이집에 다녀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구석에는 TV도 제대로 없었기에 낡고 오래돼서 잘 나오지도 않는 라디오가 제 유일한 재밌거리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제가 삶을 배워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도 제가 라디오 같은 이 사연들을 즐겁게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노랫말이나 사연들을 듣던 저는 듣기만 해보고 경험해본 적 없는 제가 모르는 세상이 늘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세상을 알려주는 부모도 다른 식구도 없었기에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저도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지만 그리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누나는 저를 귀찮아했고 어쩔 때는 저를 구박하며 아주 적대적으로 나오기도 했죠. 나중에서야 우리가 어머니가 다른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동안 관계가 서먹한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그전까지는 그저 모든 남매들이, 가족들이 다 그리 대면대면한 줄만 알았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던 그런 집구석이어도 그래도 다 같이 모여 살았던 그 시절이 좋았네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 저는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도 설명해준 사람이 없었기에 정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었겠죠. 다 같이 지낼 집이 없으니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했고 어려서 누군가에게 맡겨진 저는 언젠가 데려오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굳게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같이 살던 어머니는 제 친모가 아니었기에 누나만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셨고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친척집이나 부모님의 지인들 집에 머물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보육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내 집, 내 가족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는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눈칫밥 얻어먹으면서도 굶기는 싫어서 늘 눈치껏 살았습니다. 아파도 싫어도 내색 안 하고 그저 묻어나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아이로 자라야 했죠. 아무리 어린 나이에도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세상 이치를 너무 금방 알게 되는 법입니다. 어린 애들은 세상의 어두운 면은 되도록 몰라야 할 텐데 저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네요. 세상은 약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백도 돈도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살이를 일찍 깨달아 버렸고 덕분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빨리 자라서 그런지 중학생 때부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새벽이면 우유와 신문을 돌렸고
학교 마치고 나서는 주유소나 가게 물건 나르는 일을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았네요. 아이가 하기에는 일이 고된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괜히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질 것을 알기에 중학생인 저를 고용해주는 사장님은 그리 많지 않았고, 겨우 사정사정해서 일을 구하면 어른목만큼 일을 하고도 제대로 돈을 쳐주지 않는 악덕 업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어른들에게 당한 배신과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저는 자라서도 남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네요. 그나마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에서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식당이나 노가다까지 뛰면서 제대로 된 돈벌이를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전에는 하루벌이 하루 먹었다면 그제서야 제대로 돈을 모을 수가 있었죠. 고아나 다름없는 제 처지에 저는 목표도 없었고 꿈을 꿔볼 새도 없었지만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지는 몰라도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부모 울타리 없이 스스로 자랐어야 했던 제가 세상 천지에 믿을 구석은 나 하나뿐이었고 기댈 곳은 돈뿐이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과거의 내가 안쓰러울 정도로 짠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잘 살아남았구나 싶어 기특한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때는 내가 알아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세상이 원망스러워 악다구니를 썼던 것도 같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내 앞가림 할 거니까 다들 어디 한번 두고 보라지,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도 덕분에 저는 비행을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고 일찍이 제 가게를 차려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배운 것 없이 무식하고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저였지만 어엿한 내 가게, 내 집 마련할 수 있었던 제 스스로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늘 마음 한구석 허전한 마음이 있었죠.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제 처지가 스스로도 안타까웠으니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대체 뭔지 잘 모르던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으려나 늘 궁금했습니다. 가져본 적 없으니 그 느낌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전에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었던 그 식사가 참 따뜻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벌면 더 필요하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억만장자나 대단한 사람들보다 화목한 환경에서 구김없이 자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영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근영 씨는 제가 가게를 하면서 알게 된 어떤 분의 따님이었습니다. 마음씨 좋던 사장님 사모님의 유일한 외동딸이었고 그 세 가족을 보고 있으면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평소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시고 그 동네에서도 사람 좋기로 유명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가끔씩 만나는 제게도 참 잘해주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밑에서 자란 근영 씨는 마음씨도 곱고 참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근영 씨는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근영 씨는 마음씨뿐만 아니라 얼굴도 참 예뻤습니다. 착하고 예쁘기까지 한 게 쉽지 않을 텐데도 근영 씨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도 근영 씨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하지만 제 주제에 어디 그런 여자를 거들떠나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분수를 잘 알고 있으니 그런 여자는 분명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서 화목하고 넉넉하게 자란 남자를 만나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누구한테나 착한 그 여자가 나한테도 신경을 써주는 걸 보면서 저는 커져가는 마음을 억누르려 참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숨기려 숨기고는 있지만 혼자 키워가는 사랑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거리라도 두려고 노력했건만 바보 같은 저는 거리 조절도 실패했네요. 얼떨결에 근영 씨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거든요. 일요일 쉬는 날에 뭘 하냐 묻기에 만날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그냥 집에 있죠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근영 씨 어머님이 저를 교회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할 것 없으면 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요. 우리 교회 밥이 아주 맛있거든? 이번에 부활절이라서 행사도 많이 하니까 부담 가질 건 없고 그냥 와서 놀다 가면 좋잖아요. 종교도 신념도 없던 제가 교회를 다녀본 일은 없었네요. 어렸을 때는 선물 받고 싶어서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다들 행복해 보이는 그곳에 제가 있을 자리가 없다 싶어 계속 다니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나이를 다 먹어서 교회에 나가려니 참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눈치채셨는지 사모님이 근영 씨에게 저를 부탁하셨죠. 둘 다 젊은 청년들이니 청년부 활동도 하고 재미를 붙여보면 좋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근영 씨와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착한 근영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도와주면서 제가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저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게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 있으니 그때만큼은 나도 보통 사람이 된 것 같고 즐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말 한번 붙여보기 어려웠던 근영 씨와 앞으로는 계속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미련한 제 마음을 숨기려 거리를 두려 했지만 사실 제 진심은 근영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었고 우연히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저는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살 어린 근영이와 함께 교회도 다니고 가끔은 밖에서 만날 정도로 가까워지며 그 뒤로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게 되었지만 그동안 고백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근영이는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 생각이 되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근영이가 누구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랬으니까요. 근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근영이 뒤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씩 근영이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싶게 헷갈리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저를 향한 애정일 거라곤 생각해 본 적 없었네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천사 같은 친구였기에 저에게 보이는 호의와 관심이 그저 동정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오빠 동생처럼 알고 지내다 보니 저는 평생 남들 앞에서 해보지 못한 얘기를 근영이에게 꺼내게 되었어요. 가족이 있기는 있으니 차마 고아라고 말하지 못했던 저는 남들에게는 그냥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일찍 독립해서 혼자 사는 성실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근영이에게만큼은 제 사연을 고백하고 말았네요. 너무 어려서부터 방치되어 일찍부터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자라온 제 얘기를 듣게 된 근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의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도 없는데 내가 근영이에게 괜한 소리를 했다 싶어 후회가 들었죠. 아이, 내가 괜한 얘기를 했다. 그치? 근데 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다 옛날 얘기고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내 앞가림하면서 잘 살잖아. 그렇다고 너도 괜히 나 불쌍해하면 안 된다. 나 그거는 진짜 싫어. 그런 거 아니야. 응? 근데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사람 괜히 불안하게. 그게 아니라 오빠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봤어. 친구들도 모르는 사정을 나한테는 왜 얘기했을까 생각하니까 나도 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때까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저는 뒤이어 근영이가 해주는 얘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는 것은 저 하나만이 아니었네요. 알고 보니 근영이는 입양하였습니다. 세상 어느 가족보다도 행복하고 단란해 보였기에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내가 9살 때 부모님이 나를 입양해 주셨어. 사실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도
그땐 어린 마음에 괜히 반항심처럼 마음을 쉽게 못 열었거든. 얼굴도 모르는 친부모님이 언젠가는 나를 데리러 오실 거라 생각했나 봐. 그래서 처음에 입양 갔을 때는 양부모님께 적응 못하고 반항도 많이 했어. 잘해주시는데 괜히 다 싫다 그러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지. 누구보다 효녀인 지금의 근영이 모습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 반항기 가득한 근영이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영이에게도 상처와 아픔이 있던 시절이 있었구나 생각하니 왠지 근영이가 이전처럼 멀어 보이지만은 않았죠. 오빠가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해줬을지 나 알 것 같아. 오빠도 지금 나랑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아니야? 글쎄? 네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네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언젠가는 내 사정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끝까지 용기를 내지 못한 저는 제 의중을 떠묻는 근영이 앞에서 끝까지 바보같이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영이는 저보다 나은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나는 오빠 좋아. 그냥 오빠 동생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남자 여자로 오빠가 좋다고. 바보 같은 오빠가 언제 고백해주나 기다렸는데 이러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답이 없다 싶어서 내가 얘기해야겠네.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인 거면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나도 오빠도 우리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결국 그날 이후 저희는 드디어 연인이 되었고 근영이를 가지게 된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몰랐던 이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고 각자의 사연을 듣게 된 후에는 그 관심과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우리가 서로에게 평생의 인연이 되어 죽는 그날까지 상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랫동안 친구에서 짧은 연인이 되었고 금세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근영이 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 제게는 둘도 없는 행복이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근영이의 앞길을 막는 건 아닐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불안감을 드러낼 때면 근영이는 저를 혼내듯 타이르며 괜한 생각을 말라 했지만 그럼에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는 근영이에게 말 못할 미안함이 있었어요. 더 행복해야 할 사람을 내가 욕심부려 행복을 빼앗는 건 아닐지, 나보다 더 잘나고 대단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그 앞길을 막는 건 아닌지, 물론 혼자의 염려일 뿐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근영이는 저에게 과분하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한 이제는 과분한 제 아내에게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선사하고 싶은 새로운 꿈이 생겼죠. 그때까지 제 앞가림하려고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꿈도 목표도 없던 제게 근영이는 처음으로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근영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근영이가 원하는 예쁜 자식들을 낳아 기르는 것이 저의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어린 시절 결핍 때문인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공통의 목표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식도 많이 낳아 기르고 싶었고 북적북적 시끄러운 가족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저희는 하루빨리 임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을 즐기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식구가 늘어나면 행복이 배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야 뭘 아나요. 그냥 아직은 이른가 보다 생각하고 별 고민이 없었는데 제가 그리 걱정 없이 있는 사이 아내 혼자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배란일까지 계산하고 영양제까지 먹으면서 노력하는 줄은 저도 몰랐기에 뒤늦게 알아차린 아내의 노력 앞에서 저는 많이 미안해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 말했지만 저는 둔하고 눈치 없는 제가 바보 같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무색하여 그때만큼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네요.
그 뒤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병원도 다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건강검진까지 받아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오래된 것도 아닌데 너무 유난인 것 아니냐 말하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던 제게 유난이라는 건 없었죠. 그렇게 따로 건강검진까지 받은 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같이 가서 나란히 검진을 받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저 혼자 병원을 찾았네요. 그렇다고 그런 결과를 바랬던 게 아닌데 저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제게 유전병이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환자분 경우에는 운이 좋게 발현되진 않으셨는데 이 유전병이라는 게 그 후대에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 본인이 발병하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부모님은 증상이 없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친어머니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서요. 이게 심각한 병입니까? 무슨 병이나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보통 늦어도 10세 전에 발병이 되는데 일찍 발병하면 그만큼 사망 확률이 높아지고 늦게 발병이 돼도 평생 약을 달고 힘들게 살아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얼굴도 보지 못한 친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그동안은 나를 낳아만 놓고 어디 가서 잘 살겠지 상상하곤 했는데 혹시나 어머니에게 병이 있으셨다면 사정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왠지 원망하던 마음이 수그러들기도 했네요. 하지만 제가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보지도 못한 어머니가 아니라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아이의 문제였습니다. 의사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 말해주지는 못하지만 저같이 발현되지 않은 케이스가 오히려 특이 케이스라며 임신을 계획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하더군요. 의사의 비관적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던 저는 집에 돌아가 제가 가진 유전병을 검색해 봤고 그제서야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병을 얻어 힘들어하다 결국 이른 나이에 죽거나 평생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차마 내 자식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희박한 확률로 저처럼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운이라고는 없는 제게 또다시 그런 행운이 찾아오리라는 확신이 없었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저는 아내에게 차마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부부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마땅히 말해야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좌절할 아내의 모습을 차마 두고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겁하지만 내 잘못으로 아내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대며 고민만 하던 저는 여전히 임신을 바라는 아내를 바라보며 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정관 수술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제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 병을 고백하고 아내와 이혼을 할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 욕심으로 아이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없었죠. 수많은 고민 끝에 그게 맞다 싶었던 저는 한동안은 저 혼자 함구하고 언젠가 아내에게 사실을 고백하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정관 수술까지 받고 와서도 차마 그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네요. 그것도 모르는 아내는 여전히 임신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고 아내를 떠나보냈어야 했는데 착한 아내가 저를 떠나겠다 하지 않을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아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자고 하지 않을까 싶었기에 어쩌면 아내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성품이라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는 몇 달이나 그 사실을 숨긴 채로 지내왔고 저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라니까?
기쁘지 않아? 반응이 왜 그래? 어? 아니, 기쁘지.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사람 걱정되게? 아니, 나는 너무 놀라서 그랬지. 너무 놀라서 사람이 말도 안 나오네. 근데 정말 임신은 맞는 거야? 나랑 같이 병원 다시 가볼까? 여기 초음파까지 봤는데도 못 믿겠어? 그래. 그럼 다음번 검진 때 같이 병원 가보자. 사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집에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못 믿었는데 병원 가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 오빠도 가서 직접 보면 실감이 날 거야. 저는 분명 수술을 받았고 그럼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임신이 될 리가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저는 아내의 임신 소식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제대로 축하도 하지 못했죠. 정말 희귀한 경우로 가끔 정관 수술이 풀려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제 경우에는 수술법이 달랐기에 그럴 경우가 희박해 보였습니다. 분명 의사 선생님도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하셨는데 임신이 될 확률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가 아내 몰래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친자 검사를 해볼 수도 없기에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뻐하는 아내의 옆에서 함께 임신을 기뻐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쉽게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내 아내가 설마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까 생각하니 차마 상상이 되지 않더군요. 혹시나 싶어 아내의 핸드폰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내가 나 몰래 무슨 짓을 벌였다고 해도 저는 그걸 알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출산까지 10달 동안 혼자 소가리만 하며 아내에게 솔직한 말도 꺼내지 못했죠. 임신한 아내에게 그런 충격을 줄 수도 없기에 말을 해야 한다면 출산 이후가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저는 제가 처음 마음먹은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근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가정을 꾸려주겠다는 약속을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임신한 동안 저는 속으로는 소갈이 하면서도 아내 앞에서만큼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구해왔고 매일 마사지에 태교에 아내에게 좋은 일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출산날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의 출산을 지켜보고 아이의 탯줄을 끊던 순간 저는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제 안에 환희가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출산이라는 게 이런 것인지 처음 알았네요. 그때까지도 아이가 내 아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저였지만 막상 세상에 나온 아이와 마주하게 된 저는 그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어졌습니다. 분명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자 확인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결심과 달리 기뻐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수술을 하면서 입양까지 생각했기에 그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싶더군요. 어차피 남의 아이를 키울 생각이라면 아내의 아이가 더 낫지 않을까. 아내가 누구와 무슨 일을 벌였던 지금처럼 내 옆에만 있어주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대로 덮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바보 같은 생각일지 몰라도 제 상황이 되어 보신다면 그때는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겠죠. 결국 친자 검사를 해서 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이로 생각하며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굳게 먹은 마음은 생각보다 굳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에 제 의심이 다시금 피어올라 버렸네요.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 그러더니 정말 나만 닮았나 봐. 어떻게 당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지? 당신 괜히 섭섭하겠다.
그래도 이번엔 양보하세요. 다음에 딸 낳으면 그땐 당신 닮을 것 같아. 왜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나에게 눈치를 주는 건지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고,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벌어지자 담담하려 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저는 점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휴, 지호가 아직은 아빠 품이 어색한가 보다. 오빠가 안 하면 왜 이렇게 울지? 지호야, 아빠야, 아빠. 아빠를 왜 못 알아봐, 응? 아직 어린 나이가 제가 낯선 건지 아니면 제가 모자라서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제가 안아줄 때마다 늘 불편해하며 울어댔고, 그걸 지켜보는 저는 결국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그런 얘기해? 지호가 내 아이가 아니기라도 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애가 나를 안 닮았다느니, 내 품이 불편하다느니, 애가 아빠를 못 알아본다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 얘기는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야 뭐야? 뭐? 지호가 당신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인데? 글쎄, 그건 당신이 잘 알겠지. 뭐라고? 지금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당신 모르게 무슨 짓이라도 했다는 거야? 대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한테 뭐 의심받을 짓이라도 했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래, 내 입장에서는 의심될 수밖에 없지. 내가 정관 수술을 받았는데 당신이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의심이 안 되겠어? 당신 정관 수술 받았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야. 당신이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어떻게 나를 의심해? 수술?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했어? 그래, 나야말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동안 무슨 마음이었을지 다 알겠다. 당신이 수술까지 했는데 어떻게 임신했나 모르겠어? 지호가 누구 자식인지 궁금해? 그럼 어디 당신 손으로 직접 확인해봐. 아내는 그 말을 하고 곧바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아직 어린 지호만 두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고 아이를 보고 싶어 달려온 제 품을 싫어하는 아이와 그런 말을 하는 아내에게 섭섭했던 것뿐이죠. 하지만 저 스스로의 의심에 덫에 빠졌던 저는 그 순간 욱하는 마음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어버렸고, 그렇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가 친정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쫓아가야겠다 생각했지만 정작 행동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황을 부정하며 힘들어할 바에는 차라리 친자 확인을 받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친자 불일치 결과를 보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차라리 제대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아내와 함께 풀어가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에게는 여전히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저는 친자 검사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시료와 제 시료를 검사를 보내고 저는 며칠간 아이와 단둘이 남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자책하고 원망하고 자아성찰을 하게 되더군요. 솔직히 아내가 집을 나가고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저는 아내와 떨어져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실수를 했던 모든 것을 덮어두고서라도 아내와 아이를 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입양 가족임에도 행복한 처가댁을 보면 나도 못할 이유가 없다 생각했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도착하고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고민 끝에 어렵게 확인한 친자 검사 결과지에는 지호와 제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꿈이라 생각한 제가 몇 번이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확인해 봤지만 종이에는 여전히 같은 얘기가 적혀 있었죠.
혹시나 싶어서 다른 곳에 맡긴 검사까지 모두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보니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이를 업고 아내가 있는 처가댁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내 등에 업힌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는 사실이 벅찬 기쁨이면서도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늦게 도착한 처가댁에서 믿기 힘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 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게 말하지 않았던 모든 얘기를 들려줬죠. 나 당신 얘기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병이랑 정관수술까지.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숨기고 싶었으면 병원 내역은 카드로 결제하지 말았어야지. 검색 기록이라도 잘 지웠어야지. 그걸 내가 보고도 궁금해하지 않을 줄 알았어? 게다가 정관수술 받으러 지인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딨어? 사실 제가 수술을 받은 병원은 교회에서 알게 된 선생님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아는 병원이 거기 하나라 찾아갔는데 돌이켜보니 같은 교회를 다니던 아내도 그 선생님을 알고 있었겠다 싶었죠. 그래, 이제 알겠어.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해 주셨어. 당신이 수술 상담하러 왔다고. 거기서 유전병 때문에 아이 못 갖겠다 그랬다며. 나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먼저 얘기해 줄 줄 알았어. 상담은 혼자 받더라도 수술 받기 전에는 나한테 꼭 말해줄 줄 알았다고. 근데 당신 끝까지 얘기 안 하더라? 근영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나도 너무 무섭고 너한테 차마 그런 실망을 안겨줄 자신이 없었어. 그렇다고 그런 일을 당신 혼자 결정한 건 잘한 거야? 당신은 나를 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평생 배우자라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런 중요한 일에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를 의심하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래, 나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 어떻게 그런 일을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 있나 싶어서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그렇다고 남편이 수술하는 걸 어떻게 두고 봐.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어.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나 분명 수술 받았는데? 자국도 있어. 그래, 근데 정관을 없앤 건 아니야. 사실 내가 먼저 말할까 하다가 당신을 기다려보고 싶었어. 대체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까? 나한테 언제 말해줄까? 계속 기다렸다고. 그러다가 임신 소식을 듣게 됐고, 솔직히 그건 나도 예상 못했어. 그동안 계속 임신이 어려웠는데 어떻게 갑자기 임신이 될까 싶었거든. 근데 결국 아이가 찾아와 줬고 나는 그게 우리 운명이라 생각했어. 임신하는 동안에도 혹시 병을 물려받으면 어쩌나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내가 오빠한테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없잖아. 오빠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으니까. 근데 오빠는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오빠가 정관 수술이 안 됐다는 걸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설마 자기 애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 고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혼자 생각이 많았어. 그 상황에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심이 들었어.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면서도 갑자기 임신이 된 상황에 달리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가 막상 아이를 보니까 나도 너무 행복했고 그 언제보다 행복해 보이는 너를 보고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내가 다 묻고 너랑 지호 위에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자격지심이 생겨서 너한테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하고 말았어. 정말 잘못했어, 고은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아내는 그동안 제가 스스로 사실을 말하기를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용기 없는 저는 비겁하게 도망가기만 했고 뒤늦은 제 고백에도 아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겠다며 제게 얘기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던 저는 매일 처가댁으로 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못 믿어봐서 그래. 변명 같지만 여태 살면서 누구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었어. 그래도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결국 이런 잘못을 지었네. 나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정신 차렸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고은아. 저는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아내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가도 그 죄를 다 씻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매일 솔직한 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가끔은 아내에게 섭섭했던 것들도 그제서야 말을 해봤고 여태 숨겨왔던 가족에 대한 울분도 털어놓았죠. 너무 못난 마음이라 아내 앞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아내에게 숨김없이 까보이고 나서야 아내는 저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뭐든지 숨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착한 아내는 제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 줬고 그 뒤로 저는 정말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살기로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저희에게 기적이 또 한 번 찾아와 주었다는 것이지요. 지호는 매년 병원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내년이면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할 겁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했는지 그 덕에 저는 평생 다른 욕심은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족의 안위 말고는 더 바라는 게 없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가 쓸 것 말고는 모두 남들과 나누려 하고 우리보다 여유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여유를 나눠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호를 만나지도 못했겠죠. 지금도 여전히 제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내의 사랑 덕분에 아이와 우리 가정이 무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모두 후회해야 할 결정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기심 때문일지 이타심 때문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저지른 실수와 후회는 돌이킬 수 없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도 곁에 함께할 가족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